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 문제와 또 세수 부족 상황, 특히 경제 위기를 누가 초래했느냐는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 여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까지 주요 이슈들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요 경제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욱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예상대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박 의원님.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번 대정부 질의를 보면 거의 모든 현안에 있어서 여야의 상반된 시각이 드러났고, 네. 과연 여기서 어떤 무슨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뭔가 이게 이제 정기국회 그 100일 기간 동안에 법과 예산으로 이게 구체화될 수 있을까? 네. 좀 걱정스러운 정도로 여야 간의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라는 건 어쨌든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과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향에 있어서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정부 경제 정책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또 네. 성과도 있을 텐데, 현 정부가 큰 틀에서 방향을 달리 하더라도 지난 정부 경제 정책을 완전히 다 폐기하고 우리는 정말 그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라는 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과는 성과대로, 또 한계는 한계대로, 문제점대로 네.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걸 마치 이제 그 다른 정치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듯이 경제도 지난 정부가 끝나고 현 정부가 시작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책임은 다 지난 정부의 것이고, 네. 현 정부에서 새로 세팅돼가지고 새로 시작한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사실 별로 비본질적이고 무용한 논쟁이고, 구조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한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뭐 성장 잠재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게 이제 성장률로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또 우리 뭐 인구 문제라든지 이게 장래에 경제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될 텐데, 네.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여야가 좀 머리를 모아야 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걸 가지고 책임 공방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도 1%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자들이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도 2%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그래 이게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약 한 4% 내지 5%에다가 지금 자꾸 그게 계속 떨어지는데, 그 원인은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고만은 하기 어려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자체가 고령화되고, 이제는 고령화 넘어가지고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네. 또 경제 규모가 자체가 커지면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현안으로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는 노동 경직성이 너무 크다라든가, 또 신규 기업들이 투자가 일어나 줘야 되는데 그 투자가 지금 부족한 부분, 그다음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으로는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는 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거의 없이 그야말로 칼로 딱 두부를 자르듯이 전 정권 책임이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제가 굳이 편을 들어서라기보다도 이러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정부 때는 그걸 거의 뭐 방치하거나 내지 어떻게 보면 조장한 측면이 노동 경직성을 더 높인다라든가, 신규 기업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든가, 이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그냥 전 정부냐 현 정부 책임이냐를만 두고 이야기하는 거는 본질이 아닌 걸로 가지고 입씨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네.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먼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는 게 맞냐? 이게 그러니까 긴축을 지금 할 때냐? 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추경을 편성을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뭐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의원님? 뭐 큰 틀에서는 긴축 기조인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경제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고 또 재정 지출도 의무 지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막연하게 이 긴축 기조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부 때 이게 재정 지출을 좀 방만하게 하면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고 네. 이게 이제 재정 위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앞서 이제 우리가 이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잠재 성장률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재정에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역할 같은 게 필요하고, 또 지난 3년간 코로나 이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했던 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특히 선진국들일수록 그 재정 증가폭이 더 지출 증가폭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IMF 같은 기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진단을 내놓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 그 국가 부채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처럼 그 침체돼 있는 국면에서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뭐 본 예산 기준으로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2%, 3%가 채 안 되는 정도 그렇죠. 수준인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거 정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이 재정 지출 증가폭이 작은데, 네. 근데 이제 의무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이 지출 증가율이 매년 10%대를 보여왔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0%대의 이 지출 증가에 버금갔는데 지금 그 복지 예산 증가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디선간 이걸 줄여서 구조 조정을 해서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게 우리 지금 그 경제 재정 규모에서 어디를 특별히 줄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줄이면 거기에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번에 이제 R&D 같은 경우에 한 5조 2천억 원을 줄였는데 이거 둘러싸고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재정을 단순히 뭐 확장 재정을 하느냐, 균형 재정을 하느냐,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해당 시기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 그 경제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논쟁도 마치 민주당 정권은 무조건 이제 재정 퍼주기를 하는 정부인 듯, 그리고 보수 정부는 어쨌든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그 정부의 성격이나 기조에 맞는 것인 듯,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란을 벌이는 게 그다지 저렇게 생산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덕수 총리가 사실 어제 발언하는 내용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 지출을 지목을 하면서 부채가 400조 원 늘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정을 지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놓고 지금 고성도 막 오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누구 탓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탓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그러면 재정을 늘릴 그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세수 펑크가 기본적으로 약 50조 원 정도 나고 있는데 네. 더 늘린다면 엄청난 또 그 적자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총리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이원석 의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이 지난 정부 때에 그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정부 부채가 약 1,100조 정도 되는데 네. 400조 원이나 늘려놨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전 정부 때에 가계 부채도 5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계산 방식에 예를 들어 방식 중에 그 전세금 같은 걸 포함시키면 우리가 근 GDP의 2배 가까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빚 자체가. 네. 이렇게 정부빚과 가계빚이 많은 상황에서 또
엄청난 적자 재정을 편성해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외국 그 원자재 수입 비용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이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빠른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 적자 재정을 대규모가 돈을 재정을 푸는 것이 과연 경제 회복에 도움되느냐, 오히려 물가 인플레이만 자극을 해가지고 더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래 되면은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가장 원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나 신규 정부가 아닌 민간 투자를 활성시켜 가지고 이거를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네. 그렇지만은 그 원칙에 가져가야지, 정부 재정을 지금부터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30조 내지 50조 원이라 하면은 전체 재정 규모의 거의 10% 내지 뭐 7, 8%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더 투자를 해봐야 그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을 해서 0.1%에 기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적자 재정을 한 30조에서 50조를 하면은 물가 상승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 되고 그 여러 가지 정부 부채 자체가 증가하고, 이렇게 가계 빚이나 정부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약간의 충격만 넣으면 우리나라가 그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IMF 때에 우리나라가 그 이제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았지만은, 그때 IMF 일어날 때 정부 부채는 9.6%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부 재정을 늘려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국가 부채 자체가 약 GDP 한 50% 되고 가계 부채도 연한 170% 1인식으로 되는 상황은 더 이상 그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법인세 관련한 지적도 지금 야당에서 나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초부자 기업의 법인세가 깎아져서 재정 여력이 뭐 약화되는 뭐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이랬는데, 법인세율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맞는 방향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념적인 논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 정부 시절에는 어쨌든 감세가 뭐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어떤 요소인 것처럼 늘 얘기를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정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에 반대하거나 혹은 증세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그 투자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에 관한 연구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투자나 고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인세는 일종의 이제 경쟁 세율이기 때문에 네.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거나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럼 모든 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는 대상 국가의 노동력의 수준이라든지 또 뭐 노동시장의 환경이라든지 또 사회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기업은 뭐 세금만 낮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투자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나 고용이 늘 것이라는 게 사실 검증된 바가 없는 그런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MB 정부 때 일례로 한 100조 원 정도 법인세 감세를 토탈 5년 동안에 했는데, 해당 시기에 기업의 그 유효설비 투자 증가율이나 그다음에 고용 증가율을 보면은 미미해요. 그 정도 법인세 감세를 했는데 네. 오히려 기업의 사내 유보만 많이 늘었습니다. 때문에 이걸 갖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어느 정도 법인세 최고 세율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좀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세를 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세수 기반이 약화된 건 사실이고, 지금 세수 결손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만 해도 지금 한 50조 들거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서
이제 법인세 수입이 낮아진 것도 있는데 감세 탓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법인세만 감세한 게 아니라 자산가세도 감세를 했어요. 네. 종합부동산세, 뭐 양도소득세. 그렇죠.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이 시점에서 감세를 하는 건 모순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려면 네. 세수 기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이 전 나온다고 봅니다. 네. 앞서 정 의원님은 긴축이 좀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의원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의견은 있으신가요? 팩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현 정부 들어가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수 펑크 나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 우리 전체 법인세 중에 상당히 액수를 그 삼성전자가 그렇죠. 전체 법인세의 한 27% 정도 네. 부담했는데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 그 네, 적자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서 그러면 적자가 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감세 그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절에 그 감세 자체가 이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부동산에 관한 이 세금 인하는 전 정부 때에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약탈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먹인 거를 정상화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일한 잣대로 봐가지고 이 재정 건전성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 정부 때 했던 약탈적인 어떤 부동산 대책 세액은 정상화 시켰는 거고 법인세를 깎아줬기 때문에 지금 세수가 펑크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이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그 법인세를 많이 내던 기업들이 요즘 흑자를 못 내는 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팩트 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 내려줘 봐야 법인세 내부 유보율이 많이 있다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법인 유보액이 남는 것에 거의 한 50% 정도가 삼성 계열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법인세를 깎아줬다 깎아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어느 좀 면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들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투자를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만약에 높게 유지한다면은 기업들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더 촉진시키거나 또 외국 기업들을 우리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해 들어와가지고 법인세 인하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탈중국으로 인해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가 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조 정도 늘었거든요. 네. 늘었지만 이것도 그 탈중국 하는 기업들이 가는 게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인도 이런 데를 통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법인세 인하가 기업 유치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투자를 활성화시킨 것은 보통 노동의 유연성 내지 노동의 질,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규제 완화, 그다음 세금 이것이 다 어울려져 있는데 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율 자체가 외국 기업 내지 그 기업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에 대한 주요한 지표로는 많이 되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투자할 때 세금 좀 깎아준다기보다도 얼마나 그 내수 시장이 얼마나 넓으냐, 그리고 노동의 질과 유연성이 얼마나 높으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규제 완화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정말 기업에 대한 친기업적인 친산업적인 바로메타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법인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경제 관련 내용 여기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어제 경제 부문 대정부 질문이었지만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도 뜨거웠습니다. 사흘째였는데 사흘 내내 지금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오염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제 나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야당이 도쿄 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신뢰하지 마라. 단
과학과 데이터는 신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하고 신뢰 이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양측 주장이 좀 맞서면서 뭔가 좀 공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접점은 찾기 좀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도쿄전력을 신뢰를 못하면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늘 데이터를 이주 간격으로 받아보고 네. IAEA도 현장에 상주 인력을 두고서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아주 실시간 검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쿄전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철저하게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국제 사기극에 우리 정부나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이런 비판까지 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이 비단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실패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과학도 가설입니다. 그게 어떤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니고 가설이에요. 네. 이게 이렇게 알프스라는 장치를 통해서 삼중수소라는 걸러지지 않는 물질은 희석시켜가지고 바다에 버렸을 때 안전할 거다. 근데 거기서 모니터하는 핵종 물질은 62가지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 오염수 62가지 핵종 물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핵종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여기는 답이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 가설에 혹은 그 데이터, 그 실험 데이터의 어떤 이 오류들이 내지는 문제점들이 허점들이 많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설을 가지고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류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험 그러니까 사고 원전에서 비록 이제 이 뭐 알프스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는 인류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삼중수소가 그 냉각수를 통해서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위험이나 그 염려들이 있다면 최대한의 경계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는 게 맞고 네. 더군다나 우리는 인접국이지 않습니까? 인접국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네. 더군다나 어떤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의 피해가 지금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퍼질 텐데 그에 대한 보상은 사실은 일본 정부가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런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일본 정부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주권국가의 정부냐 이런 문제제기마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총리께서 계속 대정부 질의 내내 과학과 뭐 데이터를 믿고 정부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정부가 정치에서 실패함으로써 결국 이런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고 여전히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믿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다 마치 무슨 야당의 그런 선동이나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인 양 정부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게 저는 여전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괴담 선동 이 부분이 사실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 뭐 피로감이죠.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면 조금 공격 포인트가 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오염수 자체가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막상 이제 방류하고 나와도 뭐 크게 삼중수소라든지 발암 물질이 별로 높아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일본 도쿄 전력이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옮겨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게 정치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에서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수산물 소비가 별로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통계가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자꾸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 국가로서 더 큰 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더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요구를 포기했느냐. 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일 관계란 총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은 문제 이외에 또 한미일의 어떤 안보 공조라든지 또 경제 협조라든지 많은 걸 받아내 왔어요.
그걸 그냥 그 삼중수소에 대해서 뭘 받아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실제로 우리가 일본 보고 자꾸 뭐 악악대 봐야 받아낼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주권 국가가 자기들이 있는 걸 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실리적으로 필요해야 되는 거는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공동 대처하는 그런 실질적인 이득이나 또는 그 소부장 규제에 대해서 서로 사이가 나빴던 것을 풀어가지고 서로 경제 협력을 그 강화한다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나는 그 이득을 서로 그 이해관계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보 공조보다는 국민 안전이 먼저라는. 그래서 근데 비판이 과연 나오지 실제로 이제 않을까요? 국민 안전에 위해가 있느냐? 저는 전혀 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민주당 내지 그 이 오염수의 위험에 대해서 떠드는 시민단체들이 옛날에 광우병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아닌 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성주 사드의 전자파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떠들었지만 결국 아니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거를 떠들었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한마디의 그 사과도 하지 않고 또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일본이란 대상으로 통해 가지고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 내년에 선거에 뭔가 좀 도움을 받겠다 하는 너무나 눈에 빤히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산물 소비 양태를 보면은 별로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막연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뭐 지키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한일 국민을 이간시키고 그 정치에서 어떤 얄팍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한다면은 왜 수산물 소비가 확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에 대한 뭐 해법을 찾자는 건 아니었고요. 뭐 어쨌든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 중에 또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그리고 이로 인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을 했습니다. 어제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또 삭발시까지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의원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예산 삭감됐다는 민주당 주장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새만금 SOC 예산이 과연 적절한 수준에서 편성이 됐고 또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는 별도로 좀 이 잼버리 문제하고는 네. 별개로 따져봐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새만금 이 간척 사업이 이루어진 지 거의 이제 20년 정도 됐는데 네. 아직도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용도가 불분명합니다. 그게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공항까지 네. 예타를 면제해가지고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잼버리 그 실패 책임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거를 축소하고 네. 전라북도 책임론으로 이걸 돌리려고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전 정부 책임론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비겁한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잼버리 파행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게 무슨 뭐 화장실 이런 기본 위생, 보건 뭐 이런 차원의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사실은 여가부를 비롯한 현 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네. 전라북도에 제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지방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긴다고 해서 현 정부의 책임이 축소되거나 지방정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책임론과는 별개로 과연 이렇게 새만금에 계속 뭐 연간 뭐 몇 조씩 되는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인프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불분명하고 네. 또 뭐 기업 유치한다고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라북도 도민과 이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국가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팩트부터 하면 SOC 예산이 지금 과도하게 이게 부풀려진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전라북도 그 국회의원들이 머리 삭발하고 하는 거는 이제 총선 앞두나 놓고 자기들이 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역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뭡니까 요구하는 퍼포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방금 앵커께서 저한테 받는 새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꾸 그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정부 돈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LG CNS 스마트팜을 네. 하겠다 했는 거.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농업 기업들이 활성화됐을 거예요. 그걸 전라북도 농민이하고 뭐 그렇게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계없이 새만금 자체 넓은 땅이 있고 이미 개발된 땅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이와 같이 자꾸 어거지로 정치적인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고 삭발이나 하고 지역 차별론이나 가져오고 뭐 또 지역 내에서도 호남에서도 전북 소외론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자꾸 국민 세금을 갖다 들라지 말고 2차 전지에 관련한 양극재 기업들이 많이 가고 또 LG CNS가 하려고 했는 스마트팜도 좀 하고 민간 기업을 이미 사실 새만금이 가보면 무지무지 넓어요. 그리고 이미 부지가 조성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기업들을 제대로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새만금을 개발하겠다면서 제대로 개발하게 하지 않고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 생각해가지고 정치적인 논리, 뭐 지역 소외론, 그죠? 뭐 이런 그리고 잼버리를 핑계 삼아 이렇게 자꾸 정부 돈을 갖다 쏟아붓는 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얼마나 낭비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혁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대정부 질문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